부동산은 틈새 투자, 증시는 이번 주에 내리막인가 하는 경제 이슈를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이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요. 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김윤덕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인식이 어쨌든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되고 있는 만큼 선호하는 입지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선호하는 입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이 서울 원하시겠죠. 맞죠. 서울에 있다고 하면 1급지라고 하면 뭐 강남 상구라든가 마용성, 한강벨트를 가길 원하실 텐데 이들 지역에 신규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 짓는 건가요? 새로 지을 만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할까요? 서울 주택, 서울 아파트의 10채 가운데 6채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서울 시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재개발은 10곳 가운데 3곳이 분쟁 중 멈춰 있어요. 네. 그런데 재건축은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요. 여기는 지금 공사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도 여기도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재건축하게 되면 기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세금도 걸려 있어요. 아하.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만에 하나 이런 모든 과정이 뭐 정부가 순차적으로 다 해줘서 빨라진다 하더라도 재건축은 시작하면 10년이에요, 입주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어진다 하더라도 대출은 6억 원밖에 못 받는데 지난 5월에 서울 지역에 34평형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얼마냐? 15억 8천만 원. 거기서 6억만 대출이 나오잖아요. 10억 가까이 현금이 있는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울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서울 입지가 핵심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 가능 금액 6억이라는 게 반드시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 시장, 청약 시장, 분양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말로 이제 투기를 잡겠다라는 건 좋은데 주택의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과연 이 규제를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다 보니 현금 부자들한테만 오히려 기회가 더 열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어디에다가 공급을 좀 하면은 그래도 정부가 추구하는 안정화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는 이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어요. 2019년. 그런데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있다 없다. 한 채도 없다. 내년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왜냐? 여기는 사실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아파트는 공사 시작하면 10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나마 가장 빠르게 신규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3기 신도시라면 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가구 수를 좀 더 위로 더 지어서 혹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면서 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한, 대출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한 여기는 공급해봐도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고민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다주택자들의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매물이 돌거든요. 근데 세금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팔면 양도세를 다 나가기 때문에 주택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규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세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 도심에 혁신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도 부동산은 좀 후순위로 밀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한다. 일단은 주식 관련해서 배당 분리과세의 경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는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에 걸친 규제를 내놨잖아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도 부동산 값이 안 잡히니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부서에는 피자를 쏘겠다라고 했어요. 국토부가 피자를 먹었을까요? 기재부가 피자를 먹었을까요? 먹은 부서가 있나요? 있어요. 국토부가 못 먹고 기재부가 먹었습니다. 기재부가 먹었다는 얘기는 세금 규제 강화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조금 깎였, 조금 예.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근데 결론은 다시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간을 보지 말자. 그리고 과거에 2019년, 2021년 보면 대출 이렇게 규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한 6개월 정도 바짝 엎드려요. 예. 정말로 실제로 강남 3구의 거래량 줄고 있고요. 거래량 반토막 났습니다. 호가 2, 3억씩 내린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이제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은 한 이 이 하락세는 좀 단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번에는 세제는 뒤로 밀리고 주식에 대한 이제 세제만 포함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정말 실소유자들이 원하는 건 원하는 입지에 얼마나 공급을 탄력성 있게 실효성 있게 공급하느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식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5년 안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 지배 경영 구조의 이 퇴행적인 모습, 또 뭐 한반도 평화 위협받는 이런 지정학적으로 있을 것. 이런 것만 싹 정리를 해도 이론적으로 5천이 가능하죠. 소장님, 근데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도 뭐 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코스피 5천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내놨는데 소장님은 이 전망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전고점이 2021년 7월 6일에 3,305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 종가 대비 한 50포인트, 30포인트만 오르면 전고점은 갑니다. 참 아쉬운 게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만 받쳐뒀다면 이미 전고점 탈환했거든요. 그래서 3,100, 200 오르니까 이제 뭐 국내 증시, 국내 이제 증권사 하나증권에서는 4천 간다라는 얘기 나오더니 드디어 여기 한 발 더 얹혔어요. JP모건은 무슨 얘기냐? 향후 2년 내 코스피 5천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한국 증시에 대해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정책적 효과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여기다 정부가 어쨌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 시장 친화적인 이제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선 반영돼서 JP모건은 연내 코스피가 3,200에서 3,500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10에서 10몇 프로 더 간다는 얘기예요. 예. 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실행이 될 것인가? 정말 기업들이 배당을 더 늘릴 것인가? 이건 이제 실행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혁 동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증시는 신흥 증시예요.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지 않으면 도로박스피. 예. 3천 찍고 4천 찍었는데 다시 한번 밀려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MSCI 지금 우리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돼 있는데 노는물이 달라져야 된다. 선진국이 증시에 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예. 여기에 포함이 되면 최저 수십조, 34조에서 5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지수 상승 주도한 건 뭐냐? 업종이 지금 조방원, 그게 뭐예요? 지주회사, 금융주, 조선업, 방산업, 원전업 이것만 뛰었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 소외됐잖아요. 현대차 소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같이 가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다시 도루 박스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삼성전자가 좀 아쉽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실제로 코스피 랠리에도 6만 전자로 내려앉았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보셨죠? 2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인데요. 예.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냐? 영업이익 9조 원이에요. 이게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2배가 더 많은 회사예요.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인공지능 시대에 AI 칩,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후발주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AI 칩의 대장주라는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칩을 납품했는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2년 가까이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젠스낭 총재는 분기마다 아유 곧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주목하셔야 돼요. 과연 정말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나? 예. 이게 퀄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가 수율이 너무 떨어져. 비메모리 부분에 이 수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또 하나가 집 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를 주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